오늘이 발렌타인데이인데 뭐 받으셨어요? 전혀 못 받았어요? 그렇군요. 저는 항상 못 받아요. 뭐예요? 하나구나. 발렌타인데이 몰라요? 아, 그렇군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개발론이 지금 보니까 밑줄 걷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근 것 같죠. 근데 왜 많이 긋냐면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문항수가 많다기보다는 여기 나왔다가 저기 나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분량이 좀 많이 차지합니다. 이 개발론만 넘어가면 나머지 관리론과 마케팅론은 너무너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부동산 개발의 개념에서 의미는 이미 밑줄 걷고요. 그럼 넘겼을 때 아까 그 민간 개발 있잖아요. 거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민간 개발 방식 이전까지는 아까 밑줄 친 내용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민간 개발 방식에 보면 크게 뭐 찾았어요? 400조, 400. 자,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자주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민간 개발 방식은 크게는 자체 개발 사업 방식과 지주 공동 사업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볼 수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기타 사업 방식 그래 가지고 뭐죠? 컨소시엄 구성이라든지 토지 신탁 방식 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사업 그러면 토지 신탁과 컨소시엄 구성 일단 이렇게 체계를 잡아보자 이거죠. 근데 자체 개발은 다른 말로 자력 개발 또는 단순 개발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해요. 그 말을 해석해 보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스스로 개발하는 사업 방식이 바로 뭐다? 자체 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건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 자기가 개발하는 거 맞죠? 그럼 어때요? 당연히 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누가 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겠죠. 또 이 개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위험도 누가 부담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도 크고 각종 위험도 부담해야 되니까 그만큼 토지 소유자의 위기 관리 능력,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반면에 내 땅을 내가 개발하니까 이 개발 사업이 성공만 한다면 모든 사업의 이익은 나한테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 사업의 이익 전부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말이 나올 것이고 또 내 땅 내가 개발하니까 신속한 사업 수행과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땡 끝. 그럼 지주공동. 이게 압축해서 땡이 아니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지주공동인데 여긴 포인트가 뭐냐면 공동. 그러면 공동이다. 우리 공동으로 뭐 해볼까? 라고 할 때 공동의 뜻이 뭐예요? 함께. 영어로 together. 그렇죠?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죠? 그런데 지주 공동이 뭐냐면 지주,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함께 손잡고 개발하기 때문에 지주 공동 사업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토지 소유자 혼자 개발하는 자체 또는 자력 개발보다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손을 잡고 함께 개발하는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 자금 조달이나 개발 사업의 위험 부담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지주 공동 사업은 개발업자와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의 위험을 분담하며 개발 사업의 이익을 공유한다. 이익도 나누고 위험도 나누잖아요. Understand?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개발 사업 방식, 자체 개발 사업보다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 부담은 줄어든다. 나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가 위험이 분산되니까 위험 부담이 줄어든다. 맞죠? 근데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아까 밑줄 걷듯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공사비 대물 변제.
공사비 대물 변제가 있고 그다음에 등가 교환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대단히 밀접한 양쪽은 되게 밀접한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요. 일단 그림을 그려 설명하기 전에 제목을 먼저 봐요. 공사비 대물 변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물이 뭐냐?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대물, 물건으로 대신 지급하기 때문에 대물 변제가 돼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면 자 이런 경우죠. 여기 A라는 땅이 있어요. 그럼 이 토지의 소유자가 웅녀라고 보자 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웅녀가 개발업자 곰돌이와 함께 손잡고 개발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지주 공동사업이 되는데 그럼 웅녀는 자기가 소유한 토지를 제공해요. 그럼 개발업자 곰돌이가 별도의 자금을 조달해서 그 땅 위에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이 건물을 짓는다는 걸 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요? 너무 빨라요? 이거 빠른 거 아니에요, 이거? 예. 그럼 이제 개발 사업 수행해가지고 4층짜리 건물을 지었대요. 그러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 웅녀는 개발업자 곰돌이에게 공사비를 지불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사비를 돈이 아닌 완성된 건물의 일부로 지불하기 때문에 뭐다? 대물 변제다. 오케이? 근데 이때 그러니까 공사비를 물건으로 지불한다는 건 대물 변제고 그걸 그 완성된 건물을 나눌 때는 등가 교환이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웅녀가 제공한 토지의 가치가 1억이라고 볼 때 개발업자가 투입한 건축 자금도 1억이라면 1대1이잖아요. 그럼 동등한 값어치만큼 나눠야 되니까 4층짜리 건물 중에 2계층은 토지 소유자, 나머지 2계층은 개발업자가 나누어 갖게끔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차이점 잘 봐요. 공사비를 완성된 건물의 일부로 지불하는 점은 대물 변제가 되고 그 공사비를 토지의 가치와 건축 자금의 비율을 1대1로 동등한 가치로 나눈다는 점에서 뭐다? 등가 교환이다.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은 등가 교환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통 그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잘 봐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건축 자금의 조달 없이도 완성된 건물의 일부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 뒤집어서 개발업자 입장에서도 별도의 토지 매입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도 완성된 건물의 일부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땅 따로 매입하지 않고도 건물 짓고 그래서 건물의 일부를 공사비로 받을 수 있잖아요. understand? 그럼 요 말을 예쁘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공사비 대물 변제 또는 등가 교환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완성된 건물과 토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소유할 수 있다. 끝. 자,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사업 수탁 방식이 있어요. 사업 수탁 방식. 근데 사업 수탁 방식은요. 기타 사업 방식에 토지 신탁이 있었잖아요. 요 토지 신탁과 비교를 하셔야 돼. 왜 비교를 하냐면 얘네 공통적인 글자가 뭐예요? 탁. 아시겠어요? 탁. 수탁, 신탁, 탁. 오케이? 근데 이 탁자 돌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사업 수탁이든 위탁이든 신탁이든 탁자가 나오면 대가로 뭐 받는다? 수수료. 근데 주로 어떤 식으로 문장을 바꾸냐면 사업 수탁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대가로 개발 지분을 공유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탁자 돌림은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지 지분을 공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의 요령이에요. 탁자 나오면 수수료가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차이점은 여러분 사업 수탁은요. 여기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편의상 토지 소유자 곰돌이, 개발업자 곰탱이.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탱아, 내가 너를 믿고 개발 사업의 전반을 맡길게.
그럼 사업의 전반을 맡긴다, 즉 위탁한다, 다른 말로 사업 시행을 의뢰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업의 전반을 맡긴다는 건 개발업자 곰탱이가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고 조성된 택지 위에 건물을 짓고 완성된 건물의 분양 임대까지 모두 개발업자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돼요. Understand? 그랬을 때 그 개발업자 곰탱이는 사업 시행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받는다? 수수료를 받는다. 근데 얘는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개발 사업을 믿고 맡긴 건 맞지만 그렇다고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토지 소유권을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안 넘겼죠. 그럼 여전히 토지 소유권 누구에게 있다? 토지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 곰돌이에게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럼 여전히 이 땅이 토지 소유자 곰돌이 거니까 당연히 이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 누가 해야 돼요? 이 자금 조달, 자기 땅이니까 곰돌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자금 조달은 토지 소유자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이 개발 사업의 명의도 누구 명의로? 토지 소유자 명의로. 오케이. 그런데 토지 신탁이죠. 신탁 개발, 토지 신탁 개발.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민법에서 신탁을 배워서 아시겠지만 어떤 신탁이든 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신탁 기간 동안은 소유권이든 재산권이든 형식상 신탁 회사로 넘어간다고 배운 적 있잖아요. 배웠죠? 넘어가죠. 신탁 넘어가잖아요. 나 진짜 민법에서 알았어요, 진짜. 그럼 보세요. 여기 이제 토지 소유자가 있고 신탁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곰돌이가 신탁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토지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러면 신탁 회사는 약정, 약속에 의해서 수익 증권을 발행해요. 수익 증권을 발행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일단 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 회사로 넘겨준 거 맞죠? 그럼 일단 신탁 기간 동안은 이 땅 누구 땅? 신탁 회사 땅. 오케이? 그럼 자금 조달 누가 한다? 그리고 누구 명의로? 신탁회사 명인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신탁회사 명인데 구체적으로 신탁회사가 개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사를 하는 건 신탁회사가 또다시 개발업자에게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서 신탁회사 명의로 하는 교과서도 있고 우리 교과서처럼 개발업자 명의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신탁회사가 나오건 개발업자가 나오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토지 소유자 명의가 아니라는 차이점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사업 수탁 방식은 소유권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사업 수탁은 소유권 안 넘어갔잖아요. 신탁은 넘어가잖아요. 그 차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권이 신탁 회사로 넘어가는데 그 반면에 사업 수탁 방식은 개발업자에게 사업을 의뢰는 하지만 토지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지는 않지 않느냐. 그 차이점 때문에 저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둘 다 탁자 돌림 뭐다? 수수료. 근데 봐요. 이제 신탁회사가 이제 개발업자 지정해가지고 이제 건물 짓잖아요. 그럼 건물 지으면 그 완성된 건물의 분양 임대까지 다 해요. 그럼 분양 임대하면 이제 들어오는 그 대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대금에서 각종 공과금, 세금, 비용 빼고 수익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을 수익 증권을 갖고 있는 수익 증권의 소유자에게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수익을 배당한다. 아시겠죠? 그래 놓고 이제 신탁 계약 기간이 끝났대. 신탁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건 뭐다? 건물 짓고 분양 임대까지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신탁 회사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땅과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은 원래 위탁했던 토지 소유자에게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고 비추었어요? 신탁 계약이 종료되면 토지와 건물은 원토지 소유자에게 반환된다.
이러면 밑줄 걷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예요. 오케이, 끝. 그러니까 이게 문장으로 나왔을 때 밑줄 긋는 거하고 막상 들어보잖아요. 별거 없잖아. 별거 없는데 그 별거 없는 걸 말로 쓰려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거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개로는 독학이 불가능해요. 만약 독학을 하잖아요. 여기 있는 걸 다 알아야 되니까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안 나오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혼자 하다 보면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폼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차 대출기관,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출기관, 어떤 사람은 금융기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시중은행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똑같은 말인데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같은 말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컨소시엄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저기 나중에 시간 나실 때요. 이게 무슨 다음날 네이버 이런 데 검색창에 컨소시엄 쳐봐요. 그럼 뭐가 뜨냐면 원래 뜻 자체가 연합체, 연합조직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봐. 그래? 컨소시엄 자체가 연합이라는 뜻이야? 그럼 예측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 회사나 기업이 모여서 공동으로 무슨 개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상호 기술 보완이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여러 개의 회사가 모여서 그중에 한 회사가 대표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연합 법인을 만들어서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좀 봐봐요. 들어보세요. 아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 기업이 모여요. 그러면 기술 보완이나 자금 조달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져. 근데 옛말이 딱 맞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그럼 여러 회사가 모였으니까 이해관계 조정이 쉽다 어렵다. 그럼 시간이 짧게 걸려 오래 걸려. 오래 걸리고 무슨 문제 발생하면 내 잘못 아니에요. 곰탱이가 그래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책임의 회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맞아요? 아니 여러 기업이 모이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여러 사람 모여 있으면 말 많잖아요. 그럼 말이 많다. 그 말은 뭐다?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만큼 어때요? 어떤 문제 발생할 때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곰탱이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책임을 미룰 수도 있지 않느냐. 밑줄 권하세요 안 걷어요? 걷죠. 끝. 자, 그러면서 취득 방식, 환지 매수 방식은 이거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예. 그런데 와, 우리 시험이 얼마나 고마운 시험인 줄 아세요? 환지 그랬다. 근데 문장 속에 뭐라고 했어요? 환지 방식 해놓고요. 토지 매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랬어. 말이 돼요? 땅 사는 게 아니지 않냐고. 여러분 공법에서 배울 때 환지가 뭐예요? 돌려줄 환 땅지죠. 그럼 어때요? 어떤 개발 대상 토지를 공공이 개발한 후에 여러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땅을 원래 땅 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환지잖아요. 그럼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데 매입 비용 부담이 크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말은 언제 나와야 돼요? 뭐 매수나 또는 수용 방식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요. 환지가 원래 땅임자에게 돌려준다 말뜻만 알아도 그 문제는 10초 만에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널렸어요. 우리 시험 기출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만 하지 않고 평상시 실력만 발휘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있는 거 틀리지만 말자는 거죠. 그런 문제만 해도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합격은 다 하십니다. 근데 왜 평소에 없던 그 호승심이 그날 당일날 발휘가 되냐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잘도 계산 문제 안 하고 갔던 분들이 꼭 현장 가면 계산을 붙들고 있다가 풀지도 못하면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다른 문제 풀어야지 하는데 땡 답안지 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때 가서 붙들고 있냐고. 절대 계산 문제는 현장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계산에 굉장히 능력자들 누구 있냐면 전직 수학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계산부터 해요. 그런데 일반 문과나 보통 분들은 계산이 잘 돼도 그날은 안 돼. 왜 긴장감이 커져가지고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왜 계산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계산은 2판, 4판, 공사판 4번을 몰아찍는 거예요.
작년에 4번이 몇 개 있었어요? 8문제 중에 5문제가 4번이요. 그래서 저는 항상 4번을 몰거든요. 작년에 재수업 듣던 분이 12.5점을 추가로 맞아서 다 합격했어요. 4번. 근데 이게 4, 3, 2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4, 3, 2, 4, 3, 2예요. 자, 재작년에 2번이 많았어요. 작년에 4번이 많았고 재작년에 3번 많았어. 이번에. 네, 오케이. 이게 법칙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저희가 이걸 알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문제를 분석한 저희 직업이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를 보니까요. 희한하게 4, 3, 2 이게 있어야 된다고. 4, 3, 2, 4, 3, 2, 4, 3, 2. 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조건 맞는 법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경험상 4번을 찍으면 최소한 2문제는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4번은 무조건 회마다. 3번이 많건 2번이 많건 간에 4번은 꼭 2문제 이상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5점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못 풀 거 5점 얻는 게 어디냐고. 그래서 4번을 몰아치는 게 가장 안전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3번 많았을 때도요. 4번이 2개 있었고 2번 많을 때도 4번은 그때는 하나 있었다. 왜? 2번이 7개가 있었어. 근데 문제는 이 432는 결론적인 얘기니까 또 그놈이 또다시 432를 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안전한 건 그래도 규칙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정답은 4번이라는 겁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 무슨 말이에요? 다 틀렸으면 어차피 못 푸는 건데 뭘. 어차피 풀어요? 못 풀잖아요. 무슨. 자, 그렇습니다.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이제 환지 매수는 알아봤으니까 거기 403쪽의 재개발 구분은 도정법상의 구분은 어쩔 수 없어요. 있는 그대로 기억하셔야 되겠죠. 물론 공법 공부하면 저절로 풀리는 문제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아까 뭐 404쪽, 405쪽은 이미 순서 얘기해 드렸고 필요한 거 이미 말씀 끝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게 없어요, 아예. 그다음 406쪽에 보면 1번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 나오잖아요. 그럼 1번 법적 위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번의 법적 위험과 오른쪽 3번의 비용 위험은 밑줄 친 것만 알아도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건 가로 2번의 시장 위험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아니, 얘는 뭐가 빠졌냐면 지금 비용 위험과 그 앞쪽에 법적 위험은 대책이 다 있잖아요. 아까 그 밑줄 친 걸 보세요. 법적 위험은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 있잖아요. 또 비용 위험도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체결함으로써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왜 시장 위험에 대한 대책이 없냐고. 없다고 여기 우리 어디에 교과서에 시장 위험에 대한 대책이 안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장 위험은요. 보통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통하여 줄일 수 있다. 감소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이때 분석이란 말 대신에 연구라는 말로 바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 그거 기억나요? 왜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지시성 탓도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게 시장 분석이고 또 그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얼마나 임대 또는 매매, 이 매매란 말 대신에 분양이란 말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매매 임대될 가능성이 큰지 작은지를 분석하는 걸 뭐라 그래요? 시장성 분석. 그래서 우리 아까 성매매라고 우리가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온천동 맞죠? 예, 온천동 일대에 원룸이라는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게 바로 무슨 분석이다? 시장 분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온천동 일대 원룸이 수요가 100인데 공급이 50이래요.
이 말은 일단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거 맞죠? 그럼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태를 경제론 배울 때 초과수요라고 배운 거 기억나죠? 그럼 초과수요는 어떤 물건이 남아돈다, 부족하다. 부족하다잖아요. 그럼 이게 온천동 일대는 지금 원룸이 부족함을 시장 분석을 통해서 알았죠. 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성 분석. 이제 온천동 일대에 원룸을 공급하면 그만큼 원룸의 임대 가능성이 높을 거다, 낮을 것이다. 높을 것이다. 이 분석이 시장성 분석 아니야 말이죠. 오케이? 그럼 수요 공급을 분석해 보면 매매 임대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분석해 봤더니 기존의 부동산도 차고 넘친대. 따라서 이 동네에 무슨 원룸을 지어서 공급해 보면 완전히 쪽박을 찰 수밖에 없더래. 그러면 이 동네에 원룸 공급 안 하겠죠. 원룸 짓지 않겠죠. 그럼으로써 이 분석을 통해서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시장 연구와 시장성 연구를 통하여 부동산 개발에 관한 위험 중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요, 잘 봐요. 요 위쪽이 시장 분석이고 아래쪽 부분이 시장성 분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칠판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비교해 볼 때 어떤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시장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선행한다. 또는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의 기초, 토대, 바탕이 된다. 먼저 이루어지는 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의 토대,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인 거 맞죠? 근데 우리 기출문제에서 뭐 나왔다?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이 시장 분석에 선행한다 그랬어요. 그럼 앞뒤 위치 바뀌었죠? 이게 답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 답의 수준이 높다고 지금 출제 수준이 관계 순서만 기억해도 이걸 맞추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은근히 많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왜 비용 위험도 그래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 뭐냐? 그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봐봐요. 여기 이제 개발업자 곰돌이가 있어요. 개발업자. 그 다음에 건설업자 곰탱이가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는 개론에서는 개발업자, 건설업자 그러지만 공법에서는 시행사, 시공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곰돌이가 곰탱이와 계약을 하면서 처음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탱이 씨, 지금 현재 제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예산을 한 1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탱이 씨도 알고 있겠지만 이게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이 사업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물가나 이런 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내가 10억 예상하고 있지만 그게 12억, 13억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보면 곰탱이는 그렇지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추가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11억까지만 부담하겠습니다. 최대 11억까지만 부담하고요. 그걸 넘어가는 부분은 탱이 씨가 좀 부담하시지요 라고 하는 게 최대 가격 보증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곰돌이가 처음에 예상 얼마 했다? 10억 예상했는데 곰탱이하고 계약 맺을 때 나는 아무리 비용이 늘어나도 최대 11억까지만 보장해 주마. 그럼 나머지 그 추가분 또는 초과분은 누구에게? 곰탱이 네가 부담하오 라는 계약이 바로 뭐다?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다. 그럼 봐봐요. 이 계약이 체결되면 개발업자 곰돌이 입장에서는 아무리 비용이 늘어나도 얼마까지만 11억까지만 지급해 주면 되니까 그만큼 추가적인 비용 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 곰탱이는 머리가 없슈? 자기도 있지. 이거 잘못 생각하니까 곰탱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공사를 따는 이유가 공사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잘 살려고 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돈을 벌리는커녕 자기 있는 돈까지 까먹을 위험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돌리느냐? 예컨대 제곱미터당 개발 비용이 100만 원이 든다면 처음에 계약 단가를
150만 원 높여서 계약한다는 거죠. 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 단가가 높아지면 결과적으로는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 사업을 완성하기가 쉽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져요. 근데 이때 제가 아까 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써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때 개발업자 곰돌이가 탱희 씨, 그거 참 그렇게 안 봤더니 또 왜요? 그 내가 알아봤더니 그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면 되는 것 같다고 150을 불러요. 이러면 또 우리 탱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습니까? 사업은 따야 되는데 그럼 저기 100만 원 해드릴게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예요? 자재값에서 뺀다. 그러니까 10원짜리 쓸 거 5원짜리 쓰고 5원짜리 쓸 거 3원, 3원짜리 쓸 거 안 써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책을 하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은 주어질 수 있지만 첫째, 계약 단가가 높아져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을 완성하기가 어렵다는 점, 또 상대방이 압박가하면 그렇지 못하겠지만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재값에서 빼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커진다는 점, 이게 단점이에요. 오케이? 넘기세요. 그럼 아까 지시성 타투는 순서 기억하고 제가 밑줄 친 거 있잖아요. 그것만 기억해도 충분히 답이에요. 왜? 그 이상 나왔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됐지요? 그러면서 거기 저기 입지계수 부분은 어차피 이게 계산을 해봐야 돼요. 제가 1, 2월 달에는 가급적 계산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그것만 지금은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기반이고 1보다 작으면 비기반이다. 뭔지는 몰라도 이것만 좀 기억하고 계세요. 계산 이용한 것은 나중에 다 살펴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밑줄 칠행 되게 많아 보이는데 막상 필요한 거 설명하니까 몇 개 안 되죠. 이렇다니까요. 글쎄요. 그러면서 이제 관리론 들어갑니다. 자, 407쪽에 부동산 관리론이에요. 417쪽? 아, 제가 숫자가 잘 안 보여서 그래요. 417쪽. 맞습니까? 예. 아, 항상 숫자 볼 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얘가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게 훨씬 잘 보여요. 큰일 났어요 진짜. 아유 참. 세월은 약이 없죠. 자, 부동산 관리의 개념 보시면은요, 거기 첫 번째 줄 부동산을 그 이용 목적에 맞게 최유효 이용할 수 있도록 취득, 보존, 이용, 개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는 말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보면 부동 관리에는 처분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 있죠. 밑줄 그시고 넘기세요. 자,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 자, 도시화, 건축 기술의 발달, 부재 소유자의 요구, 그리고 하나 쭉 가로 4번 해가 하나 더 써봐요. 가로 4번 준비되셨어요? 간접 투자의 활성화, 간접 투자의 활성화. 자, 그러면서 2번 부동산 관리 영역 보시면 1번에 자산, 2번에 부동산, 3번에 시설 관리 나와요. 근데 옆에 2번. 자, 2번 부동산 관리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자,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관리라고 하는 책도 있고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같은 말 같은 말. 그 다음에 밑줄 쳐야 되는데 근데요 이거 1번의 자산관리 보면은요, 자산관리 보면 첫 번째 줄 중간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킨다는 말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 줄의 오른쪽 보면 적극적 관리 나오죠. 이거 기출문제에서 소극적이라고 하는 바람에 틀린 문제도 있어요. 그래 놓고 정작 더욱 중요한 건 동그라미 1, 2, 3, 4, 5번이에요. 종류. 여기서는 패턴이 뭐냐면 종류를 섞어놓고 다음 중 자산관리 영역에 속하는 것 또는 뭐 시설관리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종류 물어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재투자, 재개발, 위험, 메인 매각, 프로젝트 이 말 나오면 자산관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는 안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3번에 시설관리 보세요. 얘는 첫 번째 중간 부동산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것으로 사용자나 건물주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는 관리란 말 있죠. 역시
내용, 그 종류 중요합니다. 설비의 운전 및 보수, 에너지, 방범 방제, 건물 청소. 근데 잠깐 그 아래 중요 기출 문제 보세요. 자산, 건물 및 임대차, 시설 관리로 구분되고 부동산 관리 업무 중 시설 관리에 속하지 않는 거 물어봤죠. 근데 봐봐요. 기출 문제에선 부동산 관리 그래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그래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쓰잖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물어보는 게 지금 시설 관리가 아닌 걸 물어봤잖아요. 그럼 1번에 설비의 운전 및 보수, 3번의 에너지, 4번의 건물 청소, 5번의 방범 방지는 모두 시설 관리 맞죠? 근데 2번에 매입 매각, 이건 앞에서 자산 관리라고 종류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다. 이런 형태다 이 말, 이런 형태.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자산과 시설 관리의 뜻과 더불어 종류 정확히 구분하시면 그냥 먹고 들어가는 문제예요. 넘기세요. 자, 부동산 관리 내용 나왔죠? 그럼 이제 법적 관리, 이것도요. 잘 보세요. 법 경기 아니에요? 법 경기. 그러니까 복합 개념 아니요.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얘네들은요. 여기 보지 말고 오른쪽에 보면 표 있어요? 그럼 법 경기 나오고 다시 토지와 건물의 관리 다시 구분해 놓고 있죠? 이것만 보면 되는데 이것도 요령 알려드릴게요. 요령. 자, 법적 관리 봐요. 권리자 있어요? 권리. 계약이나 예약이란 말 있어요? 계약이나 예약. 오른쪽에 건물 쪽 보세요. 계약 관리 이런 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면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뭐 권리의 보존 다 필요 없어요. 권리, 계약, 예약, 규제 이 말 나오면 법적 관리가 답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 봐요. 뭔가 수익, 돈과 관련된 냄새가 나면 모두 경제적 관리거든요. 예컨대 수지 관리, 회계 관리, 뭐 손익분기점 이런 말들은 모두 돈과 관련된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조심할 건 뭐다? 인력 관리. 인력 관리도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는 점, 이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기출문제 패턴을 보면 꼭 인력 관리를 법률적 관리에 집어넣어 가지고 틀리게 만드는 게 답정너입니다. 자, 그다음 기술적 관리는요. 봐봐요. 제가 이제 표에서 보면 토지와 건물 나눠지지만 어차피 경제와 법적 관리는 기술 건물의 관리만 보셔도 지장이 없어요. 근데 꼭 물어볼 때 기술적 관리만 토지 관리까지도 물어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술적 관리만 토지 건물 양쪽 모두 알아둬야 되는데 거기 보면 경계 측량 확정, 옥벽 설치, 배수 시설 설치는 말 있잖아요. 거기다 좀 써봐요. 쓰레기장화 방지, 쓰레기장화 방지, 사도의 방지, 사도 개인이 다니는 길과 된다는 거죠. 사도의 방지, 그다음 경사지 대책. 자주는 안 나오지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 써드리고 있어요. 이런 말 나오면 눈 감고 그냥 토지의 기술적 관리하면 돼요. 근데 건물의 기술적 관리 보면 설비, 위생, 보안, 보전 관리 나와요? 그것만. 그게 무슨 말인지 안 물어봐요. 뜻을 같은 거 안 물어보니까 설비, 위생, 보안, 보전 나오면 기술적 관리. 구체적으로는 건물의 기술적 관리예요. 그 다음에 아래 보세요. 유지활동 나와요? 유지활동 종류부터 볼게요. 일상적, 대응적, 예방적 유지활동 3개 있습니까? 있어요. 일단 첫째. 대응적 유지활동은 사후적 활동이 사후적이다. 대응은 사후적이다. 근데 예방은 말 그대로 미리 막는 거잖아요. 그럼 사전적 유지활동이 예방적 유지활동이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근데 봐봐요. 어떤 문제가 하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막는 게 중요할까요? 하자 발생한 이후에 이를 제거하는 게 중요할까요? 미리 막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지활동은 대응적 유지활동보다 예방적 유지활동이 중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대응이기 때문에 사후적이고, 예방적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기 때문에 사전적이죠.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대응적 유지활동은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마지막에 사전적 활동 그랬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다 이게 답, 기초면 답이라니까. 이걸 틀려고 가지고 와, 이거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시면 관리 방식도 꽤 자주 물어봅니다. 관리 방식 보면 일단 자기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나와 있죠. 근데 자기는 이거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니까 직접 관리라고도 하고요. 또 자기라는 말 대신에 자가, 자치 관리라고도 해요. 자기 관리, 자가 관리, 자치 관리, 직접 관리는 모두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보세요. 자, 자기 관리의 장점, 보안 관리 및 기밀 유지의 유리. 동그라미 2번, 소유자의 의사와 지위 통제력의 발휘.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의사 결정과 업무 처리가 신속. 그다음 동그라미 5번,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6번,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 단점 보세요. 전문성이 결여되어 부동산 관리가 비효율적이므로 관리비가 증가할 수 있다. 또 소유주가 본업에 충실하기 어렵다. 또 3번에 관리의 타성화가 나타날 수 있다. 자, 2번 위탁관리 보세요. 자, 위탁관리는 말 그대로 남에게 맡기는 거죠. 남한테 맡기니까 외부에 맡긴다고 해서 외주관리. 내가 직접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접관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는 첫 번째 중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 그래서 두 번째 줄 현대적 개념으로서의 부동산 관리는 위탁관리 방식을 의미한다. 자, 장점 보세요. 관리의 전문성 때문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니까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말 있지요. 또 소유자는 자기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 또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오른쪽 단점에 보면 보안 관리 및 기밀 유지에 취약하다는 점. 또 영리만 추가 제밥에 눈이 어두워지면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자, 3번의 혼합 관리 보세요. 얘는 직접과 위탁이 결합된 관리 방식. 그래서 자기에서 위탁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적합한 관리 방식 나오죠. 구체적으로 기술적 관리는 위탁하고 경제 법률적 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다. 그러면서 장점에 보면 위에 나왔던 말이 다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기 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할 수 있다. 자, 단점 보세요. 문제 발생 시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못하다. 자, 넘겨보시면 자, 1번 임차인 선정 기준 보면 주거, 상업, 공업, 사무용에 따라서 선정 기준 달라요. 자, 주거용은 첫 번째 줄의 오른쪽 유대성. 유대성은 다른 말로 연대성이라고도 합니다. 또 상업용 그러면 첫 번째 줄 맨 오른쪽 가능매상고. 또 가로 3번 공업용 부동산 그러면 맨 오른쪽에 적합성. 근데 여기서 적합성이 뭐냐, 유대성이 뭐냐, 뜻 같은 거 안 물어봐요. 딱딱 끊어서 기억하면 좋아요. 자, 임대료 산정 방법, 총임대차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줄, 총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한다는 말 나오는데 여기서 거기 보면 임대료 이외에 두 번째 줄, 각종 비용, 세금이나 보험료까지 합해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게 총임대료고 동그라미 1번,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적합.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나 설명합니다. 다. 자, 가로 2번 순임대차. 그럼 첫 번째 줄 중간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공업용 부동산의 일반적으로 사용. 자, 가로 3번 비율 임대차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줄 중간 임차인의 총 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법.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얘는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X, 매장용. 이 교재 쓰신 분이 상업용과 매장용을 헤매고 계신데 상업용과 매장용은 달라요. 그래서 얘는 매장용 부동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상업용 그랬죠? 이거 빼고 매장용이라고 바꾸시라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 저기 백화점 이런 거 있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코너별로 기본 임대료에다가 매출액에 따라서 추가 임대료 내요 안 돼요? 백화점을 안 가봅니까? 아, 참. 거기 매장을 안 해봤구나. 그러면 백화점 매장별로요. 기본적 임대료 빼고 매출액에 따라서 추가 임대료도 내거든요. 그거는 매장용이라고 매장용. 아시겠죠? 상업용 그냥 장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업용과 매장용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매장용이라고 나오지 상업용이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 이게 출제 그 뭐 교재 쓰신 분들이 보면 이게 뭐죠? 개념을 혼란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써놓더라고 보니까. 물론 이 책에 제 이름도 있지만 주로 쓴 분이 맨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 공동저자 앞에 나오잖아요. 아, 그것도 안 보고 다닙니까? 거기 두 번째 제 이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저자가 맨 앞에 있는 거고 공동저자, 보조저자가 뒤쪽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보면 밑줄은 그었잖아요. 그럼 잠깐 쉬었다 오세요. 설명할게요.